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 앤 아웃 순서인데요. 자,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오늘도 참 더워요. 네, 오늘 정말 덥습니다. 예, 네. 아유, 오늘 진짜 덥더라고.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걸어오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 걸어오시기에는 코디도 좀 덥게 하고 오셔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길게 늘어뜨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아, 그래요? 네. 그래 자꾸 딴소리를 해. 예. 자, 오늘 6월 15일입니다. 제가 6월 15일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 해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예. 오늘부터 보니까 청년 도약 계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희 유튜브 구독자도 도약하고 싶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도 시사 프로그램 1등으로 도약하도록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예. 근데 진짜 청년 도약 기조가 지금 많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몇 %예요? 모르죠? 제가 그 도약 계좌에 해당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6%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하는 거라면 제일 아주 크게 관심을 가졌던 예. 텐데 네. 주로 코인에 관심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희망 적금을 하고 있으면 도약 계좌를 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얼만큼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나 네. 그런 소식들을 좀 알아보죠. 예, 첫 소식. 네, 첫 소식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전력이 해양 방출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 별관 11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 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서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부터 1일 브리핑을 하고 오염수 방류 안전검증 관련 설명에 나서기로 정부가 이렇게 한 겁니다. 먼저 브리핑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서 26일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이제 현지 시찰을 했었죠. 여기서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 성능, 그리고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럴에 14,433배고 한국 배출 기준인 리터당 20베크럴에 21,650배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 이제 알프스로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로 정화해서 희석 후 방출하겠다. 일본 측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합산 약 7만 5천 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오염수 기준치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 정화 후에 방출할 것을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브리핑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사실 이게 미국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물어볼 것 같아서 좀 아껴두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리 흐름 보면 미국이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프스의 정화 시설이죠. 이게 문제가 있었던 적이 몇 번인가 한 번인가 하고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는 앞으로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만일 알프스를 30년 동안 가동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지금 당장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이 알프스라는 정수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참가하게끔 IAEA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얘기도 나중에 하죠.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일본 정부한테도 요구할 게 있어요. 저는 뭐냐면 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과 자신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그걸 분명히 좀 자주 밝힐 필요가 있어요. 왜? 이 해류로 또 쫓아서 이게 전 세계를 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자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전 일본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오염수 왜 바다에 버리느냐, 아니면 바다에 그렇게 아무리 정수했다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저장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염수를 이 정수하지 않고 그냥 저장실에 넣을 경우에는 그 일본 지진만 일어나는데 만약 지진해가지고 또 문제 발생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일본 정부가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두 번째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 안 했어요. 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미우리 신문 그리고 한국일보가 지난달 26일에서 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건데요. 한국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84% 한국 국민의 84%가 반대를 했고요. 일본 국민은 찬성이 60%인데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관계 개선이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가 현재 양호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좋다라는 응답은 한국에서 43%, 일본에서 45%로 집계가 됐고요. 이게 지난해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양국 관계가 좋다라는 질문의 응답이 1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상승을 했죠. 한국은 26, 일본은 2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 조사에서는 1995년 조사 때와 같은 최고 수준이었고 일본에서도 40%를 넘은 게 2011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양국 국민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보도는 전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와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예. 한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7%,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가 49%라서 비슷한데 같은 질문에서 일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84%라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또 지난 3월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징용배상 해법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57%, 한국에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59%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 27일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게 선거 관련 조사가 아니라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고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저거 하는 거는 이 신고하는 거는 정당 지지도가 포함이 되면 그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아무리 일본이 당사국 아니에요. 네. 오염수 방류에 일본이 당사국인데 이 당사국의 국민이라도 우리나라가 하는 거니까 내가 좀 방사능에 좀 피폭돼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여론조사 중에서 몇 퍼센트, 60%가 찬성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자, 제가 지금 이호영 아나운서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겁나죠? 네. 무슨 얘기인지. 네. 후쿠시마가 일본에 어디 있습니까?
모르죠. 네, 정확히 모릅니다. 예, 모르죠. 이게 후쿠시마가요. 동쪽? 일본이 이제 위에는 후쿠오카라 그러죠. 네. 북해도라 그러죠. 네. 그리고 혼슈가 있고 밑에 큐슈가 네. 있고 시코쿠가 있고 이런데 4개 섬으로 돼 있죠. 혼슈라는 건 본섬이거든요. 네. 이 본섬에 어디에 있냐면 태평양 쪽에 있어요. 동해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후쿠시마가. 네. 예? 일본의 그래서 동쪽. 일본의 하여간 미국 쪽이죠. 네. 태평양 쪽.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실 때 그냥 슬쩍 찾아보시면 좋은데 해류를 보면 후쿠시마에서 이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 쪽으로 가요. 그래서 캐나다로 쪽 가서 캘리포니아 해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시 미국 이 태평양 연안이죠.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북쪽 조해를 통해서 구로시오해를 통해서 일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도 이 해류를 안다면 이게 어쨌든 한 바퀴 삥 돌고 자기네한테 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60%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후쿠시마죠. 후쿠시마가 태평양 쪽에 있는 것이죠. 동해 쪽에 있는 도시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캐나다 쪽으로 쭉 흘러 먼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일본 국민,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그 우럭에 뭐 몇백 배 되는 네. 뭐 세슘인가 뭔가가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방류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 우럭은 그 방사능 노출된 우럭은 바로 후쿠시마 원전에 피해를 봤을 때 발생한 그러니까 그때 결과물이 그 우럭이거든요. 이건 방사능 오염수하고는 방출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그 앞바다에는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후쿠시마 원전 그 폭발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이 인근 연안에 있어서의 방사능 수치는 별로 큰 변동이 없다. 이게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수산시장에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해요. 네.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민들이 호소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횟집이라든지 이러한 자영업자분들이 또 어려움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하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인 것을 좀 믿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걱정은 하되 과대한 공포는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럭 얘기도 한 건데 네.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지역이 혼슈라고. 혼슈가 혼이 뭐냐면 본이거든요. 네. 본토라는 거죠. 네. 예, 본주죠, 본주. 예. 잘 몰랐슈. 예, 네. 몰랐슈. 네. 야, 아니 여기가 조금 덥더라고 스튜디오가요. 네. 예, 그렇게 하니까 시원해지고 좋네요. 예, 그거 한번 하려고 물어보셨구나.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갑자기 하겠습니다. 시원해졌네. 네. 자, 여당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당헌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 권력 지역을 여대 야소로 바꿔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 등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의도 제1당이 중도 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등 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에 기인한다면서 당의 도덕성 확립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김기현 대표의 100일 그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이호영 아나운서도 예전에 뭐 연애도 좀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연애하면은 뭐 커플들끼리 만난 지 100일 뭐 200일 이런 거 세고 그러지 않아요? 잘 안 챙겨주시고. 아, 요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반성을 하면서 사람은 아, 내가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고쳐야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기회는 많을 텐데. 근데 뭐 이게 사실 이 당대표가 100일이 됐다. 네. 네? 그래서 그 평가를 한다.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10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그래서 뭐 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단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많아요. 첫째로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했으면서 안정은 됐어요. 국민의힘이. 그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안정이 됐어요. 너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존재감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의도 제3당이 중도다 이런 말씀을 김기현 대표가 했다 그러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자, 제가 뭘 찾았느냐. NBS 여론조사 6월 5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21.4%입니다. 이 정도면 국제적 기준에 딱 맞아요. 이 국제적 기준 3%짜리 이거는 잘 사실 안 쳐주는데 21.4%예요. 그런데 이게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12월 넷째 주 이후로 지금 무당층 지지정당 수준이 제일 높아 점점 높아서 34%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32%고 저기 여기 있군요. 자,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네. 예.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26%, 그리고 지지정당 없이 34%. 그러니까 이게 3당이 아니라 1당이에요. 사실 지지정당 없음 당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총선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 34%를 좀 상당 부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면 안 돼요. 존재감도 키우고 중도층한테 뭐 어필도 하고 이러려면 뭐냐면 사실 이 정당이라는 존재는 원래 여론의 최애 천병이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에 따라서 때로는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실에 가감 없이 여론을 전달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야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나라는 느낌을 주고 중도층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유리한 입장입니다. 자, 돈봉투 의혹 계속 나오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거기다가 싱하이민 중국 대사 발언도 있죠. 막 이 악재가 이렇게 민주당한테 겹쳐 있는데 이 혜택을 국민의힘이 못 받아요. 이거는 사실은 뭐 안정적이었다라는 건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당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큼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참 이제 점점 손발이 잘 맞아요. 예. 자, 이어지는 질문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이 이제 300일 남았습니다. 김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일명 사심을 배제한 공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 정당 중에 자기네가 공천할 때 시스템 공천 안 한다는 정당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 다 총선 때 되면 우리는 시스템 공천하고 우리는 사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막 전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공천 시즌만 되면은 뭐 뛰쳐나온다 뭐 한다 맨날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직도 시스템 공천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는 전혀 존재하지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맨날 하는 얘기예요. 사심을 배제하고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공천 시스템 여러 가지로 좀 손볼 점이 많죠. 그거부터 손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야당 소식인데요. 한중 외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방중 의원단의 부단장인 박정 의원이 이 베이징에 도착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외교 활동을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측과 문화 교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설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박 의원은 이미 출발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문화 교류를 하러 왔는데 언론에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출국에 앞서서는 이 대사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하면서 이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쇄 방중을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으로서 고민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외교 활동을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방중 단장이 도종환 의원인데 지금 한국 드라마와 출판물, 게임 등이 등에 대한 정상적인 대중국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서로 공연하러 오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찾았고요. 러수강 주임 등과 만나고 능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주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또 내일은 티베트로 가고요.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관하고 18일 귀국한다고 하는데 앞서서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5명이 12일에 출국한 바 있고 이분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 문화교류 지속 차원일 뿐이고 또 싱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교류는 필요하죠. 그리고 의원 외교도 중요합니다. 네. 의원 외교에서 야당의 역할, 야당 의원들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 맞음이 항상 적용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 의원 외교 야당의 다른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협상을 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서 파생된 문제가 뭐 중국하고 협상할 문제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는 뭐냐면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단합해서 대응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 외교 중요하고 야당의 역할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정도 있었다. 맞아요. 예정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 예정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왜 그것을 연기하지 않고 굳이 갔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교류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주장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할지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한편 국민의힘에선 또 어떻게 뒤통수 맞고 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 맞는다는 표현이 이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도 그 점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결국 중국이 야당을 통해 여당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SBS 뉴스 단독 보도로 된 것이 뭐냐면 이 싱하이밍 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밥 먹자고 그랬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그럼 의제를 뭘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그냥 편하게 밥만 먹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도 뭐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오면 참 좋겠지만 뭐가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중국에 가죠?
근데 어디 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티베트요. 티벳을 네. 가죠. 티벳은 원래 사실 1950년까지는 다른 국가였는데 이 마오쩌둥이 이제 권력을 잡고 티벳이 원래 중국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티벳과 전쟁이라는 이름의 무력을 통해서 흡수를 했는데 그래서 티벳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달라이 라마라는 하나의 티벳의 독립의 상징 이런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티벳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티벳에 간다라는 거 물론 무슨 행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네, 박람회가 있다고. 박람회가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또 잘못 이게 일이 꼬이면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대한민국이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존중한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 티벳에 가면은 티벳이 지금 자치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독립하는 국가의 외국의 의원들, 대한민국 의원들이 또 가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중국에 있어서의 티벳령이라는 사실을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다 하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대만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좀 우리 의원들이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